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4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위생과 생산준비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 분비한 독소니까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이겠죠.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감염을 일으킨다. 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한번 알아보면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이 공전이란 것은 식품위생법상 규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ADI란 1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합니다. Acceptable Daily Intake라고 해서 ADI란 1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한다. GRAS란 역사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 인정된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Substance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 역사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화합물을 의미한다. 약자로 GRAS입니다. 하지만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라도 최소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틀렸다. 탄저병, 브루셀라증 같이 사람과 가축 양쪽에 이완되는 전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사람과 가축 양쪽 모두 전염되는 병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탄저병, 브루셀라증을 비롯해서 또 다른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은 인수 공통은 부탄결엔, 야리돈큐 이렇게 외웁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엔 부탄결엔, 야리돈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탄결엔, 야리돈큐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식자재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관 방법은 원재료와 완성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보관합니다. 딱 붙여서 하면 안되고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워 보관한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청결한 용기에 덮개로 덮어서 보관한다. 맞는 말입니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완성품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우고 뚜껑이 있는 청결한 용기에 덮개를 덮어서 보관한다. 하지만 식자재와 비식자재를 함께 식품창고에 보관한다.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입으로 섭취해서 경구로 감염되는 경구 감염병에는 유행성 간염, 콜레라, 세균성 이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뇌염은 아니다. 자, 일본 뇌염은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모기로부터 매게 되는 일본 뇌염은 경구 감염병 아닙니다. 유행성 간염, 콜레라, 세균성 이질 같은 것들이 경구 감염병이다. 자,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해썹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죠.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해썹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다. 경구 감염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경구 감염병이냐 아니면 세균성 식중독이냐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경구 감염병은 소량, 미량의 균으로 감염이 가능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대량의 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쭉 이어지는 그런 감염환이 성립된다. 맞고요. 그리고 잠복기는 깁니다. 경구성 감염병은 잠복기간이 길다. 하지만 식품을 증식 매체로 한다. 이건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자, 경구형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비교해보면 일단 경구형 감염병은 미량에도 발생하는 반면에 세균성 식중독은 균이 다량일 때만, 대량일 때만 발생합니다. 식중독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해서 발생한다. 경구형 감염병은 잠복기가 긴 반면에 세균성 감염병은 잠복기가 짧다. 경구형 감염병은 2차 감염이 빈번하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살모넬라 균 외에는 2차 감염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경구 감염병은 불가항력적인 반면에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 내에 균 증식을 방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식품이 이 증식 매체이다. 그게 세균성 식중독이 가진 특징이고요. 경구형 감염병은 예방주사 등으로 면역이 되고 세균성 식중독은 면역이 안 된다는 특징. 그리고 경구 감염병은 식수로, 물로 감염이 되고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 경로 중에 식수는 거의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부패 요인에는 수분, 온도, pH가 있고 영양분도 있겠죠.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분, 온도, pH, 영양분 등이 식품 부패 요인이고, 가열은 아닙니다. 가열은 세균을 죽이니까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부패 요인이 아니다. 제품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서 포장에 이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질소죠, 질소. 자, 식품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포장에 이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질소입니다. 다음 중 작업 공간의 세균에 가장 적당한 것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게 자외선 살균입니다. 자외선 살균이 작업 공간 살균에 가장 적당하다. 적외선 살균, 가시광선, 자비살균이 열탕살균인데 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 조리공간, 작업 공간을 살균할 때는 자외선 살균이 가장 적합하다. 다음 중 식중독과 관련해서 세균의 생육에 최적인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일단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높을수록 세균이 번식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순수한 물에 대한 식품의 수증기압이 이 수분 활성도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인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건 0.9에서 1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식품의 수증기압이기 때문에 식품의 수증기압 나누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이렇게 구합니다. 임의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 있어서의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비율이다. 하지만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물의 수분 활성도인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소수 단위로 나오는 거죠. 소수 단위로 나오는데 이 수분 활성도가 1에 가까울수록 수분 활성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냉동된 육류 등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큰 특징입니다.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다. 냉동된 육류 등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이고, 수막염이나 임신부의 자궁 내 폐혈증을 일으키는 식중독은 리스테리아균입니다. 냉동된 육류 나온다? 수막염이나 자궁 내 폐혈증이다. 리스테리아균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먼저 포도상구균, 보톨리누스균은 독소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균입니다. 그리고 고초균, 청국장이나 낫또 등에 들어있는 고초균은 식중독균이 아니죠. 우리 몸에 이로운 균입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청국장이나 낫또 등에 들어있는 균이다. 이 살모넬라균이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감염형 식중독이냐 독소형 식중독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균은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습니다.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감살대비다, 감살대비. 그리고 독소형 식중독에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독포보,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누스균은 독소형 식중독균이다. 자, 음식점의 업종별 시설 기준은 휴게 음식점에는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된다 맞고요.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과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에 무대장치나 특수 조명시설, 자동 반주장치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일반 음식점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일반 음식점에 객실에 잠금장치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해썹의 7가지 원칙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잘 알려지기 때문에 해썹의 7가지 원칙은 위중한 모계 검문, 위중한 모계 검문으로 외웁니다. 위중한 모계 검문이다.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CCP 결정, CCP 한계 기준 설정,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기록 유지 방법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위중한 모계 검문, 위해 요소,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모니터링, 개선 조치, 검증 절차, 문서화. 자,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개선 조치 방법 수립 다 7가지 원칙 안에 들어가는 거 맞고 해수 명령의 기준 설정 이건 없죠. 위중한 모계 검문이다.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은 테트로도톡신이죠.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은 테트로도톡신. 자,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구토, 설사, 복통에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통조림 주석입니다. 주석. 통조림에서 용출되는 중독 증상 유발 물질은 주석이다. 크롬 아니고 구리 아닙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구토, 설사, 복통에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주석이다.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에는 중금속, 그리고 유해성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에서 기인하는 식품 유독 성분의 중독이 모두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설사성 어패류 중독이다 아니고요. 이건 동물에 의한 식중독이죠. 식중독의 분류에는 미생물 식중독, 식물 동물에 의한 자연 식중독,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으로 유독 성분이 생겼다. 모두 화학적 식중독이고 설사성 폐류 중독이다. 자연 식중독이겠죠. 미생물 식중독에는 세균, 바이러스, 동식물이나 곰팡이로 인한 식중독이 자연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등 공전, 이 기준서라고 했죠? 누가 작성하고 보급하는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공전 기준을 작성한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저온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저온유통체계라고 합니다. 냉장, 냉동 유통체계 아니고 말 그대로 저온으로 보존하니까 저온유통 시스템, 저온유통체계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3대 식중독 원인균은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형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장염 비브리오균, 그리고 독소형인 포도상구균 이렇게가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3대 식중독 원인 세균입니다.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하지만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아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아니고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이 3대 식중독 원인 세균입니다. 어육이나 식육의 초기 부패를 확인하는 화학적 검사 방법은 휘발성 염기질소량 측정 맞고요. pH 농도 측정, 트리메틸아민량의 측정 모두 초기 부패 확인하는 화학적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탄력성 측정, 눌러봐서 얼마나 탄력이 있는가는 화학적 검사 방법이 아니겠죠? 화학적 성분을 측정하거나 약품으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화학적 검사 방법이고, 탄력성 측정은 찔러보는 거니까 물리적 검사 방법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식중독 원인균은 미호기성이다. 현기성은 아니고 호기성인데 약한 호기성이다. 발육 온도는 36도에서 46도 정도다. 원인은 오염된 식육 가공품, 우유를 통해서 발생하네요. 그리고 소화에서는 이질과 같은 설사 증세를 보인다. 자, 좀 생소하실 텐데요. 캄필로박터 제준이라는 세균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미호기성 세균으로 발육 온도가 36에서 46도, 오염된 식육 가공품, 우유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소화에서 이질과 같은 설사 증세를 보이니까 캄필로박터균은 이 소화, 제준이라는 소화한테 설사를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캄필로박터 제준이. 유행성 간염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죠. 유행성 간염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결핵은 세균성이고요. 발진 티푸스는 역시 세균과입니다. 리케치과 세균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원충이 옮기는 질병입니다. 유행성 간염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그람 음성입니다. 그람 음성 강균이다. 발육 최적 pH는 pH 7에서 8, 최적 온도는 37도이다. 그리고 60도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한다. 모두 살모넬라의 특징 맞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그람 음성이고요. 발육 최적 pH는 7에서 8, 온도는 37도다. 60도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한다. 하지만 살모넬라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독소는 포보였습니다. 포도상규균과 보툴리누스균이었죠. 살모넬라는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형 식중독이었습니다. 자, 육류의 변질, 달걀의 변질, 어패류의 변질은 모두 땡땡이다. 하지만 열에 의한 식용유 변질은 좀 다른데요. 육류, 달걀, 어패류의 변질은 부패죠. 부패고 열에 의한 식용유의 변질은 산패겠죠. 산패다. 사냥, 양, 돼지, 소에게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키고 인체 감염 시 고열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아까 했었죠? 브루셀라증이죠. 파상열이라고 하는 브루셀라증. 파상열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데 2급 감염병에 속하는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모두 2급 감염병 맞습니다. 자, 1급 감염병부터 4급 감염병까지 수많은 감염병 중에 어디에 속하는 감염병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감염병 종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암기됩니다. 보기 중에 비브리오 폐혈증 나왔다 그러면 3급입니다. 2급 아니고 비브리오 폐혈증은 3급이다. 자, 2급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제2급 감염병에는 방금 봤던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고요. 결핵, 수두, 홍역,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102일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2급 감염병에는 콜장대,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결핵, 수두 홍역,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102일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쭉 들어보십시오. 제1급 감염병이라고 하면 생물 테러 감염병 및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17종이 있는데요. 패스트, 탄저병, 디프테리아, 에볼라, 보톨리듐 독소증, 두창, 야토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리프트밸리, 마버그열, 라사열, 크리미안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신종 감염병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급에는 패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에볼라, 보톨리듐 독소증, 두창, 야토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이 있다. 자, 제3급 감염병에는 하상풍과 B형, C형 간염, 일본 뇌염, 말라리아,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열, 발진 티푸스, 브루셀라증, 광견병이죠. 공수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등이 3급이 되겠습니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2급과 마찬가지 내용이죠.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고 격리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4급 감염병에는 1, 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를 위해서 표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인데요. 보통 대부분 기생충류입니다.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그리고 성병들, 임질 매도, 그리고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등이 4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1급 감염병에는 패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에볼라, 보톨리듐 독소증, 두창, 야토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리프트밸리, 마버그열, 라사열, 크리미안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신종 감염병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상급 감염병에는 파상풍, B형, C형 간염, 일본 뇌염, 말라리아,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열, 발진 티푸스, 브루셀라증, 공수병, 에이즈,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 등이 3급이고요. 4급에는 회충증, 편충증, 요충, 간흡충, 폐흡증, 수족구병, 임질매독, 인플루엔자가 4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 아닌 것은 무스카린은 광대버섯에 있는 자연독입니다. 광대버섯 자연독은 무스카린, 솔라닌은 감자 싹이죠. 햇빛에 노출된 파란색 감자에서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고시폴은 모카씨 기름이죠. 모카씨 기름에 들어있는 자연독 성분이 고시폴입니다. 하지만 테트로도톡신은 식물성이 아니죠. 보고독이니까 동물성 자연독이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으로 동물성 자연독이고 무스카린은 광대버섯, 솔라닌은 햇빛 노출된 감자, 고시폴은 모카씨 기름에 들어있는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다. 동미나리에 함유된 유독 성분은 시큐톡신입니다. 시큐톡신. 동미나리 시큐톡신. 시큐톡신 동미나리입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의 특징은 태초의 고양이, 얘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해수에 존재하는 세균이고요. 그래서 소금물을 좋아해요. 3에서 4%의 식염 농도에서도 잘 발육한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되면 사람의 혈구를 용혈시키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람 양성균이며 아포를 생성하는 구균이다. 아니고요. 그람 음성균입니다. 이 그람 양성균, 음성균을 구분하는 그람 보기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포 염색법을 사용해서 세포를 염색했을 때 푸른색을 띠는 아포를 가지고 있는 균이다. 그러면 그람 양성균이고요. 붉은색을 띠고 아포가 없다. 그러면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람 양성균에는 포도상규균, 폐렴, 디프테리아, 나병, 파상풍균, 탄저균이 있고요. 좀 말도 안 되지만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푸른 포도 먹고 기침해서 양성 나와서 페디파탄 나서 아프다. 페디파탄 나 아프다. 푸른 포도 먹고 기침, 양성 나와서 페디파탄 나 아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푸른 포도니까 푸른 포도 먹고 양성 나왔다. 그러니까 포도상구균은 그람 양성균이고 페디파탄나, 폐렴, 디프테리아, 파상풍균, 탄저균, 나병 이 정도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람 음성균은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이질, 콜레라, 패스트, 티푸스 있고요.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먹으면 음성이고 아프지 않다, 아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대장살이 콜 패티,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자, 대장균, 살모넬라, 이질, 콜레라, 패스트, 티푸스 음성이라 아프지 않습니다. 붉은 패티 먹으면 음성 나온다. 대장살이 콜 패티, 그람 음성균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되시더라도 몇 번 들으면은 시험 보실 때 생각이 날 겁니다. 푸른 포도, 양성 나와 페디파탄나,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음성입니다. 식염을 첨가해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는 어떤 작용을 하나? 탈수작용을 해서 식품 내에 수분이 감소한다. 식염 첨가에 미생물 증식작용 맞습니다. 그리고 식염 첨가하면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고요.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식염을 첨가하면 탈수작용으로 수분 감소하고 산소 용해도 감소하고 삼투압이 증가해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펩티드 결합의 분해다. 자, 펩티드 분해 작용은 효소 작용에 속합니다. 효소의 활성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식염의 기능은 아닙니다. 펩티드 결합 분해는 효소 작용이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과는 관련 없다. 빵의 제조 과정에서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 달라붙지 않게 하는 첨가물은 이형제겠죠. 이형제. 릴리스 에이전트. 이형제입니다.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장콜이네요. 이장콜. 무엇을 매개로 전파가 되죠? 자, 음식물을 매개로 전파가 됩니다. 이장콜은 음식물을 매개로 전파가 된다. 하지만 광견병은 음식물 매개로 되는 거 아니죠.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거나 했을 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지 음식물 매개로 전파되는 거 아니다. 자, 화학적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은 농약에 오염된 식품, 농약, 화학성분이죠. 불량한 포장 용기에서 용출이 됐다. 화학적 식중독 맞습니다. 유해한 식품 첨가물 다 맞고요. 화학적 식중독의 유발 원인입니다. 하지만 보고독은 아니다. 쉽죠? 보고독은 동식물의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지 화학적 식중독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식품 첨가물 중에서 식용색소 황색 4호는 버터류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으면 문제 안 됐겠죠.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식품 첨가물 중에서 식용색소 황색 4호는 버터류에 사용할 수 없다. 자,
자, 그럼 버터류에 사용할 수 있는 산화 방지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까요? 터셔리 부틸 하이드로퀴논, 이 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부틸 히드록시 아니소, BHA, BHT, TBHQ 모두 버터류에 사용할 수 있는 산화 방지제입니다. 터셔리 부틸 히드로퀴논,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부틸 히드록시 아니솔 모두 산화 방지제인데요. 보통 지방질이 많은 버터류나 육가공품, 통조림, 마요네즈 등의 식품을 가공할 때 쓰는 산화 방지제고, 식용색소 황색4호는 어린이들이 섭취했을 때 이게 타르게 색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장기간 섭취했을 때 ADHD, 행동장애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당을 분해한다, 호기성 또는 통성 현기성이다, 무아포 강균이다, 그램 양성이다. 자, 여기 그램 양성이다 나왔네요. 아까 외운 거 쓸모있나 한번 볼까요?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먹고 음성 나와서 아프지 않다고 했죠? 자, 대장균은 그램 음성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이 유용하게 쓸 때도 있다. 다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죠? 대장균은 유당을 분해하고 호기성 또는 통성 현기성이다. 무아포 강균이다. 무아포니까 아포가 없으면은 음성 나와서 아프지 않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무아포. 그래서 그람 음성균이다. 그람 음성균에는 세포 염색법에서 붉은색을 띠고 아포가 없다.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이질, 콜레라, 페스트, 티푸스. 대장살이 콜, 붉은 패티 먹으면 음성 나오고 아프지 않습니다. 빵이나 케이크에 허용되어 있는 보존료는 일단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르비톨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빵이나 케이크에 허용되는 보존료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프로피온산 나트륨입니다.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빵이나 케이크 보존제로 쓰입니다. 프로피온산 나트륨. 자, 인분을 사용한 밭에서, 똥이죠? 똥을 사용한 밭에서 경피적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은 12지장충입니다. 12지장충. 그래서 어떻게 배우나? 똥걸음 밭에서 12지장충 나왔으니까 똥십입니다. 똥십. 똥걸음 밭에서는 12지장충 조심해라. 무구조충, 민촌충이라고 하는데 소고기를 매개로 합니다. 소를 매개로 감염되는 무구조충은 소고기를 가열해서 섭취해야 되겠죠. 소고기를 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이 무구조충의 올바른 예방 대책입니다.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감염병은 G-패스트,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로 옮기는 쥐는 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G-패스트, G-패스트입니다. 중금속과 중독 증상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카드뮴은 신장 기능 장애 맞습니다.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 병이 발생하죠. 신장 기능 장애를 가져오고, 크롬은 비중격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 천공입니다. 알고 무서워. 크롬은 비중격 천공. 수은은 홍독성 흥분, 홍독성 흥분을 가져오는 수은입니다. 하지만 납은 폐섬유화 현상 아니고 사지마비나 조혈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납은 사지마비나 조혈기능 장애를 가져온다. 국소 진동으로 인한 질병과 직역병의 예방 대책은 보건교육을 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진동 완충 장치를 설치하는 건 모두 예방 대책이 맞겠습니다. 국소 진동으로 인한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 작업 시간 단축, 완충 장치를 하는 거지 방열복 착용은 아닙니다. 열방지죠 이건? 진동에 대한 대책 아니다. 쓰레기 처리 시에 미생물까지 사멸시키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소각법이겠죠? 태우는 거. 쓰레기를 소각하면 미생물까지 사멸시킬 수 있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자, 화학적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유해색소의 경우 급성 독성은 문제가 되나 소량으로 연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만성 독성에 문제는 없다.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급성도 문제되고 소량을 연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만성 중독에 문제도 생깁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인데 볼까요? 인공 감미료 중에 사이클라메이트는 발암성이 문제되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옵니다. 사이클라메이트 사용 금지되어 있다. 유해성 보존료인 포르말린은 식품에 첨가할 수 없고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포르말린 규제하고 있다. 맞고요. 유해성 표백제인 롱가릿 사용 시에는 포르말린이 장기간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 맞겠죠? 포르말린이 용출될 수 있는 표백제 롱가릿은 식품에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 맞습니다. 조류빵류의 부재료로 활용되는 육가공품의 부패로 인한 암모니아와 염기성 물질이 형성될 때 pH의 변화는 육류의 부패에 따른 pH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보존 기간에 따라서 육류의 pH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도축 후에 신선한 상태, 신선 6일 경우 pH 값은 5.5에서 5.8 정도입니다. 5도씨 냉장 보관 시, 자, 5.5에서 쭉 가죠. 8시간까지 신선 6의 pH 농도는 요 부분인데 육류 내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전하량이 같게 되는 그 지점을 등전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등전점인 상태가 되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pH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6.2 정도가 되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6 부근에서 부패를 하면서 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NH3가 암모니아죠. pH에 따른 암모니아의 상승 정도를 보시면은 6에서 7을 거쳐서 8, 9 이렇게 올라갈 때 암모니아가 급격하게 폭증을 하면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서 부패되면서 pH 값이 올라가고 암모니아도 증가하면서 악취를 풍긴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당연히 육가공품의 부패로 암모니아와 염기성 물질이 형성될 때 이 pH는 변화 없다, 산성된다, 중성된다 아니고 알칼리성, 염기성이 되는 거겠죠. 자, 음식물을 섭취하고 약 2시간 후에 심한 설사와 구토를 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독소는 섭취 후 2시간 만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발병을 한 거죠. 잠복기가 짧다. 그런 독소는 바로 엔테로톡신입니다. 콜레라균이나 포도상구균의 식중독 독소 성분인 이 엔테로톡신은 장독소라고 하는데 잠복기가 아주 짧고 격렬한 설사와 구토를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비교하여 경구전염병의 특징은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전염병의 비교 문제 아까 살펴봤었죠? 경구전염병은 적은 양의 균으로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죠. 반면에 세균성은 대량이어야 된다. 2차 감염이 된다. 경구전염병 맞고요. 감염 후 면역 형성이 잘 된다. 이것도 경구전염병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세균성 식중독에 비해서 잠복기가 길죠? 비교적 짧다고 하면 틀립니다. 짧은 건 음식 먹고 바로 배탈 나고 하는 세균성 식중독이 잠복기가 짧습니다. 다음은 어떤 세균의 감염형 식중독의 잠복기와 증상인가? 오염식품을 섭취 후에 10에서 24시간 후에 발열이 38에서 40도까지 오르며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된다. 자, 발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24시간 후에 발열이 나타난다. 잠복기가 10에서 24시간 정도라는 거.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을 때 주요 증상이 발열입니다. 발열.
그리고 잠복기가 10에서 24 혹은 12에서 24로 나오기도 해요. 10에서 24시간 후에 발열이 시작되고 일주일 이내에 회복된다. 살모넬라균입니다. 자, 주기적으로 열이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파상열이라고도 불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파상열, 브루셀라증입니다. 브루셀라병, 파브죠, 파브. 주기적으로 열이 반복되고 소나 양, 돼지 등에 감염돼서 유산을 일으키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고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브루셀라증입니다. 브루셀라병, 파상열이라고도 한다. 메틸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두통, 구토, 실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각은 아니다. 메틸 알코올 중독 시 두통과 구토가 있고 실명까지 올 수 있지만 환각은 아니다. 착색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천연색소는 인공색소에 비해 값이 비싸다. 맞죠? 인공색소가 값이 싸고 천연색소는 비쌉니다. 인공색소는 색깔이 다양하고 선명하다. 맞고요. 레토르트 식품에는 타르색소가 검출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에 타르색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암물질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는 레토르트 식품에도 안 되고 카스텔라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타르색소는 카스텔라에 사용 허용되고 있다 하면 틀려요. 타르색소는 카스텔라에도 안 되고 레토르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없다. 생산 관리에는 원가 관리, 생산량 관리, 납기 관리, 품질 관리 있습니다. 생산을 관리한다. 가격과 생산량, 그리고 납기를 지켜서 수급이 원활해야 되겠죠? 그리고 품질 관리도 꼭 해줘야 된다. 모두 생산 관리에 속합니다만 재고 관리, 판매 관리는 생산 관리 아닙니다. 재고 관리나 판매 관리는 생산 관리에 속하지 않고 원가 관리, 생산량 관리, 납기 관리, 품질 관리가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원가의 계산 목적은 뭐냐? 원가를 알아야 얼마에 팔아야 될지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판매 가격의 결정. 그리고 원가를 알아야 그 가격에서 원가를 뺀 이윤, 마진이 계산이 되겠죠? 이익 계산에도 생산 원가 계산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원부자재 관리에도 생산 원가 계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결정, 이익 계산, 원재료, 부재료 관리 모두 생산 원가의 계산 목적이고 설비 교체는 아닙니다. 설비 교체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 계산하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원가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나? 일단 직접 원가, 생산 원가라고 하는데요. 직접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직접 원가의 구성 요소를 찾아라 하면 제노경입니다. 제노경.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찍찍찍찍 직접 원가입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라고 하면 이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에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가 포함된다. 그리고 총 원가라고 하면 이 제조 원가에다가 다시 판관비가 들어갑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더해져서 총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자, 직접 원가에는 제노경이 있는데 직접 원가에서 제조 원가로 올 때는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비가 추가되고 다시 제조 원가에서 총 원가로 올 때는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추가된다. 직제총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추가가 되죠. 그리고 1인당 생산 가치라고 하면 1인당이니까 이 생산 가치를 사람 수로 나눠주는 거겠죠. 1인당 생산 가치는 생산 가치 나누기 사람 수다. 그리고 제품의 가치는 우리가 흔히 가성비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가격에 대비해서 가격과 성능의 비율이죠. 그래서 품질이나 성능 나누기 원가 또는 가격이다. 품질이나 성능을 원가나 가격으로 나누어주면 제품의 가치가 나온다. 이런 식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허가된 천연 유화제는 유화제죠. 용매에 용제가 잘 섞이도록 유화시켜주는 에멀전의 기능을 해주는 유화제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구연산은 그냥 산 첨가제고요. 고시폴은 모카씨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고시폴. 그 다음에 세사몰은 세서미, 참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세사몰. 자, 이 레시틴은 복합 인지질로 인체의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죠. 생체막을 구성해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시틴, 허가된 천연 유화제다. 난황대두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가수분해 시에 콜린, 인산, 지방산과 글리세린을 생성한다. 이 인산 성분이 함유돼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레시틴입니다. 이 세사몰은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가 세사몰이 되겠습니다. 참깨 세사미, 리그난, 세사몰입니다. 다음 중 살모넬라균의 주요 감염원은 자, 살모넬라균은 육류를 통해 감염되죠. 육류를 통해 감염된다. 살모넬라균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및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살모넬라균.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 중에 전염원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은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 치료한다. 맞고요.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대변을 검사하고 보균자를 관리한다. 맞겠죠? 일반 및 유흥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모두 전염병, 경구 감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어둡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아둔다? 일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이겠죠?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밝은 보이는 곳에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균체의 독소 중에 뉴로톡신을 생산하는 식중독균은 뉴런이죠? 신경 쪽이겠네요. 그럼 신경 독소를 생산하는 식중독균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 신경 독소로 사시나 근육 마비, 언어 장애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 발음이 어렵죠? 언어 장애가 일어나면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름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균, 뉴로톡신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인수공통 감염병 뭐였죠? 부탄결엔 야리돈 Q였죠. 부탄결엔 야리돈 Q. 자, 2번 있네요. 부탄결엔 야리돈 Q.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부탄결엔 야리돈 Q. 빵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하거나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은 이영제였죠. 이영제 중에 유동 파라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영제 중에 유동 파라핀 기억해 두십니다. 식품 첨가물 공존상 표준 온도는 20도입니다. 20도. 식품 첨가물 공존상 표준 온도는 20도다.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중원균이 발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발육 적당한 온도는 46에서 60 아니고 20에서 40도입니다. 20에서 40도다. 중원균의 발육 적온은 20에서 40도다. 효모의 생육 최적 pH는 10 아니고 미산성 정도입니다. 약한 산성 정도인 5에서 6 정도다. pH 5에서 6 정도. 미산성이 효모 생육의 최적 pH가 되겠습니다. 결합수의 함량이 많을수록 부패가 촉진됩니까? 결합수 아니고 자유수가 많아야 되겠죠? 자유수는 일반적인 물입니다.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물이 자유수고
식품 내에 식품 성분에 단단히 결합이 돼서 미생물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이 결합수가 되겠습니다. 자유수는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가 촉진된다. 결합수는 식품 성분에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고 잘 얼지 않는다. 식품 성분의 조직 상태 및 식품의 저장 환경, 당연히 부패에 영향을 미치겠죠? 식품 성분의 조직 상태 및 저장 환경은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맞다. 자, 이상입니다. 책 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제과제빵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4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5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